까지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팁들은 초중등부 강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보면 연봉이 200억이 넘고 그 넘는 연봉으로 현금으로 집도 사고 그림도 사고 화려하게 사는 강사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뭐지? 강사 생각보다 쉬운가? 몇백억 그냥 좀 벌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장에 계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강사란 직업은 매우 힘든 직업입니다. 학생들과 호흡하고 피땀 눈물 흘려가면서 조금씩 성장을 해나가면서 연봉 또한 오르는 직업입니다. 오늘은 제목만큼 자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다들 궁금해하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봤는데요. 강남에서 영어 수업을 하는 강사 도대체 얼마나 버는가? 그리고 그 연봉 어떻게 하면 나도 억대로 높일 수 있는가를 준비를 했습니다. 억대 연봉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사진과 너무 다른데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우선 저는 지금 어학원 원장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도 쭉 영어학원에 일을 했었습니다. 학교 졸업과 동시에 사실은 이것과는 조금 다른 직업을 가졌었고요. 그때도 번역 그리고 영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배의 권유로 학원에 한번 들어와서는 못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력이 있다는 직업이겠죠. 그래서 제 이 경험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강사분들에게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학원 강사의 연봉과 계산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크게는 고연봉 강사의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봉 협상, 도대체 1년 중 언제쯤 하면 가장 좋은지도 꿀팁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 강의를 한다고 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사전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전 질문을 답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버는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원 수강료는 그 구마다 그 교육청에 따라서 분당 단가가 측정이 됩니다. 이 단가는 저희는 강남교육청, 압구정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교육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시급이고요. 두 번째는 월급이에요. 시급이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죠? 한 시간당 받는 금액입니다. 시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파트타임이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파트타이머 선생님들은 파트타임이기 때문에 풀타임, 하루 8시간이나 10시간씩 강의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단기간만 사용하는, 단기간만 고용하는 그런 분들인데요. 보시면은 파트타임은 저희가 시간당 2만 원으로 측정을 하고 있고요. 테스트 프랩이라고 해서 인증시험, 토플 아니면은 말하기 대회 등을 특별히 봐주시는 분들은 시간당 5만 원 정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뭐지? 하루에 시간당 5만 원이면 내가 하루에 5시간을 일하면 25만 원이고 25만 원을 내가 주 7일 일하면 얼마겠네? 그러면은 그거를 곱하기 4를 하면 나 월급 진짜 많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2만 원? 나 빼던데? 다른 데보다 2배인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파트타임의 치명적인 단점은 학원의 입장에서도 원장이 에서도 절대 풀타임을 정도의 강의를 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수입이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업다운이 있어요. 어떤 달은 많이 받고 어떤 달은 못 받고 학생이 많을 때 없을 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생활이 조금 스테디하지 않을 수 있는 급여 시스템이에요. 그러나
내가 바짝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나쁘지 않은 시스템이고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월급 제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월급은 저희 학원 기준으로 고정급여가 주 5일 8시간 계신다는 가정하에 300만 원, 월 300만 원 정도부터 시작입니다. 급여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눠서 생각을 했었을 때 고등부가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고등부는 대형 강의가 가능해요. 많은 아이들을 큰 강의실에 넣고 수업이 가능하고 웨딩홀처럼 여기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동시 상영처럼 다른 강의실에서 또 수강이 가능해요. 그래서 스타 강사들은 한 번 수업을 했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현장 강의도 있고 옆 강의실에서 동시 강의도 있고 그것을 온라인으로 보는 집에서 강의도 있기 때문에 수천 명이 수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입이 쫙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중등부와 초등부로 내려왔었을 때는 수백 명을 같이 수업을 할 수가 없겠죠. 특히 초등부 1학년 같은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급여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중 고등부가 가장 높습니다. 자, 고정급여도 있지만 저희가 비율급여도 있습니다. 비율급여는 수강료 기준에 따라서 학원이 받아들여지는 그 학원에게 들어오는 수입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뭐 7대3, 6대4, 5대5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뉠 수는 있어요. 그거는 강사분의 경력에 따라서 수업 컨텐츠에 따라서 비율은 나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강조하는 건 지역, 즉 교육청마다 학원비가 측정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쉬운 예시로 주 2회 기준으로 내가 30만 원 정도 수강료인 학원에 일을 한다 라고 했었을 때 10명을 가리킨다면 그 학원은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겠죠. 그것을 어떻게 나누느냐는 지역별로 다르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시급과 월급으로 나뉘시는데 나는 지금 그러면은 어떤 급여 제도로 가는 게 좋을까 고민되시죠? 왜냐하면은 저도 원장이지만 은근슬쩍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때가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시작하는 강사다. 나는 네임밸류가 엄청나지는 않다. 나를 따라오는 학생이 내 이름 석자를 듣고 내 이름 김지윤을 듣고 따라오는 학생이 솔직히 말해서 100명이 50명이 안 된다면 저는 고정급여로 가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이 지역의 누구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저는 비율급여로 가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연봉이 계산이 된다면 자, 내 연봉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자, 고연봉 강사 수업 전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장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강사들은 정말 내가 돈을 더 주고 싶다라는 입장으로 설명을 풀어볼게요. 저는 티칭을 하는 강사예요. 그렇게 티칭을 하는 원장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월급도 줘봤지만 월급도 받아본 입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월급이 오르더라 라는 것도 있고 강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월급을 더 주고 싶더라 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데 고연봉 강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딱 한 줄 요약을 해드릴게요. 한 줄 요약. 원장이 내가 빠지면 힘든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빠졌어. 원장 힘들어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갑과 을 위치를 바꿔라. 조금 과감하게 얘기하자면 학원을 흔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빠지면 학원이 흔들리게 되겠지. 난 없으면 안 돼. 라는 존재가 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일하고 계신 학원에서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셨나요? 제가 봤었을 때 고연봉 강사 수업
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데스크와 직원의 소통이 원활하다는 점입니다. 데스크 직원은 학원에서 보면은 전화만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맡게 될 학생을 저보다 먼저 만나본 분이신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전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데스크 선생님은 이 학생이 입학시험을 보러 왔을 때의 상태, 어머님의 질문의 유형, 이런 것들을 다 관찰을 해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데스크분과의 소통이 원활해야 됩니다. 어때요? 요번에 새로 오는 철수 어땠어요? 입학시험 잘 봤어요? 인터뷰 잘했어요? 어머님은 어떤 분이세요? 등등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지기에서 문지기 같은 데스크 선생님의 많은 도움을 받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 이러한 학생에 맞게끔 수업을 준비하세요. 더 이상 나 혼자 강의를 하고 나를 따라오시오 하는 수업은 안 됩니다. 관리형으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니즈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데스크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받았다면 이에 맞게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얼마 전에 있었던 건고 더 긴장을 하고 집에 가서 저 학원 무서워라고 할 게 뻔합니다. 첫날은 이렇게 시험 긴장도가 높은 학생의 경우 시험지를 주되 이러한 유형이야. 다음에는 이 시험을 다음 주 월요일 날 볼 거야. 알겠지? 라고 하면서 오픈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중부 6학년까지는 미국 교과서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과서 같은 경우는 흔히들 어머님들이 미교라고 하시죠. 한국 학생들한테 조금 낯선 내용이 들어가 있을 때가 있어요. 미국의 독립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컬럼버스가 언제 왔다던가 이런 내용들은 사실 읽었을 때 할 수는 있겠지만 아이들이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작을 한다면 미국의 독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차라리 미국의 독립이 아니라 독립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독립을 하면 뭐가 좋을까 얘들아? 그치? 너는 엄마 아빠로부터 독립했었을 때 뭐가 좋을 것 같아?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떤 단점이 있을까? 어떤 책임이 따를까? 우리는 독립해본 적이 있어? 맞아. 우리가 과거에는 하면서 한국 역사를 조금 언급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씩 스며들면서 미국 교과서 내용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 볼게요. 학생한테 관심이 많고 파악 능력이 좋아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아까 관리형 학원과 강의형 학원에 대해서 언뜻 언급을 했었는데요. 관리형 학원에 있어서는 학생 개개인에 대한 관심이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한 반에 10명에서 15명이 있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저희는 신입 강사한테 꼭 저널을 쓰라고 합니다. 저널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 학생이 그때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보면 수업 일지 같은 거예요. 기록을 해놓습니다. 인간은 다 기억하지 못해요. 강사는 수업을 하다 보면 또 잊어먹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관심 있게 본 것을 쓰세요. 일기장에 쓰듯이 쓰세요. 가볍게라도.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김지윤이라는 학생이 숙제를 해왔는데 객관식은 너무 예쁜 동그라미로 색깔 펜으로 칠해왔지만 서술형은 단답형으로 쓰고 모르는 건 별표 쳐도 된다고 했더니 별표가 10문제 중 5개더라. 라고 했었을 땐 메모를 남겨놓을 수 있겠죠? 뭐 김지윤, 객관식 동그라미, 서술형 세모, 그리고 날짜를 옆에 써놓으세요. 그럼 그 학생은 분명히 다음 시간에도 서술형을 그렇게 해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보세요. 연속성이 있잖아요. 관심을 갖고 봤었을 때 연속성이 보이면 그때
아이한테 한번 지적을 할 수 있고 너 지난번 월요일도 이렇게 됐었는데 이번에도 그런데 혹시 어렵니? 서술형이 싫은 거니? 서술형이 싫은 건지 서술형을 못하는 건지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사분들 꼭 수업 일지, 기록지 남기시기 바랍니다. 자, 관심과 애정을 갖는다는 부분은 사실 파악 능력과 연결되고요. 자, 4번 볼게요. 너무 어려워요. 이게 인간이 다른 인간을 무엇을 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학원의 기능은 교육만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정보 전달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가 그 과목에 더 호기심을 가질 수 있고 나아가 이것을 조금 더 깊이 파고드는 사고력을 키워줄 수 있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스승님이 되셔야 합니다. 영어 학원에 일을 하면서 나로 인해서 아이가 영어에게 정 떨어졌다면 그건 노노예요. 그런데 만약에 영어가 조금 어려웠던 학생도 이 학원에 와서 이 선생님을 만나서 영어가 좋아지고 영어가 들리고 막 영어책을 다시 더 보게 되고 영어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찾아보게 되는 사람이 됐다면 그거야말로 강사분께서 정말로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그랬을 때는 혼자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학원은 아이가 나 없이도 집에 가서도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만든다. 그거는 너무 위험해요. 아이들이 학원에 오는 목적과 내가 아이들을 대하는 목적이 안 맞는 거죠. 그쵸? 자, 다시 그러면은 다른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사적인 예일 수도 있는데요. 운동을 하러 갔었을 때 PT가 그때 그 순간 1시간만 타이트하게 운동을 하게 해주고 내가 나머지 23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PT라면 그 PT는 내가 살을 빼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쵸? 그런데 내가 이 PT랑 수업을 하고 나니까 막 개운해. 내가 막 건강해지고 싶어. 그래서 나는 닭가슴살을 먹을 거야. 닭가슴살? 오늘 치킨 안 시킬 거야. 라고 나에게 모티베이션이 되고 자극이 되고 내가 더 공부하게, 더 행동하게끔 만드는 선생님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수업 중에 강의력이 좋아야 합니다. 두 번째, 아이들을 애정으로 바라보면서 아이들을 파악하고 공부를 같이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더 공부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힘들게 수업이 끝나면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될지 방향 제시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수업 후에 고연봉 강사들은 어떻게 저녁과 하루를 보낼까요? 첫 번째는 신입생 관리를 합니다. 아까 데스크에서 원생 관리죠. 고연봉 강사는 문제 학생, 소위 평균보다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만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등 학생만 예뻐하지는 않아요. 진짜 여기서 빛나는 포인트는 고연봉 강사는 항상 모든 이들에게 관리 전화를 잘 돌립니다. 저공부양하는 애들이 있어요. 평균은 넘는데 1등은 아닌 학생, 요 학생들을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성적관리 상담은 학원에서 제공되는 성적표나 아니면은 숫자로 제공되는 엑셀 시트를 바탕으로 딱딱한 상담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적뿐만이 아니라 정말 고연봉 강사는 진학관리까지도 가능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아이를 파악했잖아요. 아이의 특징을 알고 있잖아요. 아이에 대해 애정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리서치해서 정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애정을 갖고 있는 이 학생이 어떤 학교를 진학을 하면은 빛을 발할지까지도 서제스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학 입시가 아니잖아요. 초중고 레벨에서 그럼 도대체 무슨 진학관리 상담을 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초등학교마다 경시대회가 있을 수 있고요. 학교에서 진행하는 수행평가, 말하기 대회, 뭐 창의력 대회, 발표 대회, 뭐 노래 대회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흥이 있고 노래를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팝송 대회 한번 나가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팝송을 한 3개를 추천을 해줄 수도 있겠죠. 즉 교실 안에서만 관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교실 밖에서까지 애정을 갖고 손을 뻗으셔야지만 고연봉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퇴원생 관리예요. 퇴원생 관리가 진짜 힘든 게 나를 이미 떠난 사람이잖아요. 그쵸? 나를 이미 떠난 사람에게 저기요 하면서 다시 한번 전화한다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좀 고민되는 일이에요. 내 전화를 안 받고 싶으면 어떡하지? 그래도 전화를 받지 않더라도 문자를 남기셔야 됩니다. 연락은 취해드려야 돼요. 퇴원의 이유가 정확하든 정확하지 않던, 내가 불편하든 불편하지 않던 어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나가셨든 간에 사과가 필요한 부분은 하고, 그리고 아이가 이러이러한 점에서 이러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피드백 관리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고연봉 강사의 수업 전, 수업 중, 그리고 수업 후를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그렇다면 이러한 연봉 도대체 언제 협상을 어떻게 해야지 원장님이 내 말을 들어줄까요? 자, 이제 5번째입니다. 이렇게 내가 한다면 도대체 그러면 연봉 협상 시기는 언제로 잡는 게 좋을까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제가 이때 들어오면 이때 연봉 협상을 하면 질 수밖에 없는 시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일 필요할 때, 그쵸? 내가 제일 중요한 순간에 나가버리면 학원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학원이 가장 강사를 필요로 하는 시기가 언제인가를 역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이때쯤 내가 계약이 끝나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만약에 3월에 계약을 했었어도 연봉 협상은 내가 먼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미루시겠죠? 그런데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자, 원하는 것이 있다면 쟁취하라. 억대 연봉 멀지 않았다. 고고 했었을 때 첫 번째 볼게요. 새학기 때는 학생들이 학원들을 많이 이동하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새로운 신입생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여름방학, 겨울방학입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는 특강이 있죠?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오전에 특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을 더 할 수 있고 학원 입장에서 강사가 더 필요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정해졌네요. 신학기, 여름, 겨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학원 특징상 그 새학기 시작이 좀 다른 학원들이 있어요. 저희 원은 1월이에요. 그쵸? 근데 또 제가 알기로는 다른 학원들은 3월 학교 개강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하는 학원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월인지 3월인지는 그 학원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요. 여름방학이 7월이잖아요. 근데 7월에 협상하면 안 되죠. 너무 늦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6월, 5월 말부터 시동을 거셔야 됩니다. 겨울 특강이 12월이에요. 그럼 특강 홍보를 11월에 하겠죠? 그러면 10월부터 연봉 협상을 하실 수 있겠죠? 제가 말하는 여름, 겨울은 8월, 12월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최소 6주에서 2달 전입니다. 이렇게 너무 말씀드리면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원장님들. 자, 그러면 여러분, 원장의 입장에서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나는 반대로 이런 강사는 해고하고 싶다. 이런 강사는 감봉을 하거나 월급 안 올려주고 싶다라는 강사가 있을 수 있죠. 나는 혹시 이런 강사인가?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가 강의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강의력에는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있다고 했지만 당연히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업 준비도 철저해야 되는데 첫 번째, 답지가 없으면 혹시 수업이 안 되나요? 초등부, 중등부 수업을 하는데 내가 영어 강사라면 초등부, 중등부가 답지 없이 진행이 안 되시나요? 그렇다면 저는 조금 연말에 안 좋은 소식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모든 책이 답지가 있지는 않아요. 서술형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답지를 써야 되거나 아이들마다 답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답지를 제공하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 모범 답안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심지어 논술도 모범 답안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답지가 없으면 수업이 안 된 선생님들은 저희는 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야 돼요. 아까 학생 파악하라고 했죠? 학생을 파악했으면 그 학생이 맞는 문제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얘가 서술형 많이 틀렸지? 얘 서술형 많이 줘야지? 얘는 용법 많이 틀렸으니까 얘는 용법을 더 많이 줘야지? 얘 스펠링 많이 틀리니까 요거 스펠링 여러 번 쓰게 만들어야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요. 이게 수업을 2시간 하려면은 이것에 배가 드는 작업이에요. 싫어요. 근데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못한다. 그러면 저는 강사로서 기질을 조금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으르거나 능력이 없거나. 그리고 세 번째는 강사가 소위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말만 하고 행동이 이걸 뒷받침하지 못한다면은 저는 조금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토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노 액션 톡 only. 제가 할게요. 저 애들 할 수 있어요. 100점 오케이 할 수 있어요. 테스트 프레 다 가죠. 이렇게 말만 해놓고 딜리버가 안 된다거나 말하기 대해 저 진짜 잘하죠. 저 맡겨만 주세요. 아무도 수상을 못 한다거나. 그러니까 딜리버리가 안 되는 거죠. 말만 크게 하고 그리고 또 말만 많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 관리 상담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적용이 되는데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엄마만 안심을 시켜놓고 애는 제쳐두는 거예요. 학원은 학생과 학부모가 세트예요. 둘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으로 똑같이 이어지는데요. 과대 포장이나 과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 이것만 2바퀴 돌면 레벨업 할 수 있죠. 걱정 마세요. 이 문제 풀 수 있으면 중간 100점 나와요. 과대 약속을 하는 강사는 허풍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풍이 있다면 저는 고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게 누적이 돼서 신뢰도가 떨어진다면 해고까지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인간인지라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 인원수를 돈으로 환산하여서 생각하는 강사들이 있어요. 물론 50명 인원에 50명이 꽉꽉 차서 내가 큰 돈을 가져갈 수 있다면 너무너무너무 좋겠지만 제가 학원을 하면서 해고했었던 강사 중 하나는 달력을 봤는데 이상한 숫자가 계속 써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매일매일 들어오는 아이들의 머릿수 플러스 급여를 계속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업 준비보다 그 달력에 계산하는 시간에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한 느낌이 들고 아이들을 하나하나의 돈 유닛으로 본 게 조금 속상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5가지 항목을 보시고 나는 이 강의를 보고 있는 나는 대체 가능한 인재인가? 원장이 나를 봤었을 때 혹시 나는 이 5가지를 하고 있진 않는가? 혹시 난 소홀한 부분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클래스박스에서 6월 특강을 한다고 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시간을 내주셔서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나하나씩 답해 볼게요. 자, 사전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볼게요.
강사 월급을 적절하게 책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알고 싶어요. 적절이라는 말은 너무 주관적이지 않나요? 우선 적절이라는 거는 없어요. 그쵸? 저희 학원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급과 월급으로 나누고 월급은 주 5일 300만 원에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네임밸류가 있는 강사라면 그리고 특강이 인기가 있는 특강 항목이라면 비율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분들이 내가 좀 덜 받고 있나? 라고 했었을 땐 여러분 옆 강사가 얼마나 벌고 있는지를 물어보지 마세요. 그 사람도 솔직하게 말을 안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비가 얼마로 측정이 되어 있는지, 그쵸? 그리고 내가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수업을 하는데 내가 이것에 대해서 합당한 돈을 받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프리랜서 강사의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면 고연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제가 오늘 고연봉 했는데 도대체 고연봉은 얼마인가? 조금 원리적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제가 써왔는데요. 급여가 그러니까 연봉이 1200에서 4600이 한 15% 세금을 낸다고 해요. 4대 보험 기준. 4600에서 8800 구간이 한 24% 세금을 나라에 준다고 해요. 그리고 8800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가 35% 세금을 내고 1억 5천 이상 연봉인 강사가 4대 보험 기준 38%를 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나라의 세금을 30% 이상 내는 사람이 고연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프리랜서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내 삶도 중요하잖아요. 강사를 할 수 있다는 최고의 장점은 내가 탄력적으로 근무를 조금 조정할 수 있다는 건데,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저도 주 7일, 하루 8시간, 방학 때는 12시간, 15시간씩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면 고연봉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가정이 있고 아이도 생기고 어떻게 보면은 관리에 조금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연봉은 낮아졌지만 저는 아이와 보내는 시간 그리고 강사분들을 관리하는 시간에 더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프리랜서지만 고연봉도 아니지만 행복지는 높습니다. 강사로 일했을 때 힘든 점과 운영자로 일했을 때 힘든 점이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거잖아요. 모든 일은 절대 일이 사람을 힘들게 하지는 않아요.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제가 강사로서 가장 힘들었던 건 내 욕심을 아이들이 안 따라와주고 나만 소리 지르고 있는 것 같았을 때 마음이 많이 속상했어요. 초등부 같은 경우는 이 아이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파악이 잘 안 될 때 제가 경험 부족으로 파악이 잘 안 됐을 때 너무 답답함을 느꼈고요. 그리고 중학교가 됐었을 땐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중간기말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좀 속상했어요. 근데 그거는 교실 안에서 속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운영자로서는 수업을 했을 때보다 강의실 밖의 괴로움이 더 많습니다. 오전에 행정일을 하고 선생님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더 많이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 하루가 사람과 사람의 접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다시 태어나면 이 직업을 선택을 하겠느냐? 다시 태어나면 너는 원장 할래, 강사 할래? 라고 물어봤었을 때 저는 다시 태어나도 학원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보람 있고 아이들이 예쁘고 저는 하루하루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강사는 언제든 다시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운영은 이거 좀 힘든데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운영자냐 강사냐라고 했었을 때 강사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원생 학부모님에게 학생이 무엇을 공부했는지에 대해 매일 연락을 주시나요? 정기적인 상담은 얼마나 자주 하나요? 매일매일 어떤 공부를 했는지는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왜? 알고 계시니까. 왜? 그 전주에 미리 공지가 나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할 수업 내용과 숙제가 그 전주에 공개가 되고요. 연휴가 있다면 2주너치가 미리 공개가 되고요. 학부모님들이 요청하시면은 3개월너치, 1년어치 커리와 숙제도 다 공개를 해드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계획표잖아요. 계획표는 언제든지 공개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매일 드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어린이집 알림장처럼 매일매일 쓰지는 않아요. 한 학기가 3개월 기준이라고 했었을 때 저희는 3개월에 2번의 정기적인 상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웰컴 콜, 즉 신입생 관리 전화는 별도이고요. 퇴원생 관리도 별도입니다. 그래서 재원생, 퇴원생, 재원생은 학기에 2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강사분들이 항상 상주에 계시기 때문에 픽업하시거나 아이가 왔다 갔다 했었을 때도 상시 상담이 워크인으로 가능합니다. 학원 강사는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이거 너무 철학적으로 다가와서 어제 조금 고민했습니다. 학원 강사라는 직업은 말 그대로 학이잖아요. 학이라는 글자를 따고 나서 봤었을 때는 공부, 아카데믹한 부분이 당연히 있어야 돼요. 아이들한테 공부를 가리키고 아이들이 더 나아가 공부를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쵸? 공부가 우선이라면 2번째, 아이를 좋아해야 합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어야지만 이 목표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강사를 꿈꾸는 여러분, 그리고 학원 강사를 하고 계신 여러분, 학원 강사는 정말 매력있고 정말 보람있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연봉은 따라오는 것이고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고연봉이라는 타이틀로 자극적인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준비를 했지만 마무리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원 강사 여러분,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다면 고연봉은 따라올 겁니다. 감사합니다.